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오페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금방 또 뵙는 느낌이네요. 저희가 막 몰아서 밀린 숙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마미입니다.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약간 나사가 좀 이렇게 많이 느슨해져서 좋아요. 정신줄을 좀 챙기고. 네, 12월 들어왔죠. 그러네요. 올해 끝났네요. 그죠? 그렇죠. 한 해를 지내다가 이제 9월 말 10월 들어갈 때 되면 끝났네라는 생각 그때부터 사실은 들거든요. 근데 12월에 딱 오니까 이제 정말 그냥 끝. 그러니까 이 뒤에 날짜들은 모르겠고 그냥 끝났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좀 아닌 게 아니세요? 어제가 결혼기념일이고 12월에 결혼하셨구나. 그리고 딱 중간에 제 생일이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저희 챙기지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긴 있어. 그렇구나. 결혼 기념일날 오늘 케이크를 하나 먹었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나가죠. 그렇지. 그냥 지나가는. 네. 이해합니다. 네. 저도 발렌타인데이 되면은 남편한테 초콜릿 하나 사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죠. 뭐. 맞아. 그리고 전 스키를 좋아하니 겨울이 시작됐다는 거죠. 또 가시나요 스키장? 그렇겠죠. 귀차니즘의 끝판왕인 기피디님이 어딜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노는 건 좋아하니까. 신기해요. 저는 그거를 귀찮음으로 보지 않아요. 어디 가는 걸 좋아한다는 자체와 귀찮음과는 거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에요. 진정한 귀차니즘은 저처럼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책 쓰셨잖아요. 그게 언제 끝났는데. 그래도 그거 쓴다는 거가 얼마나 산고의 고통인지 아는데. 맞아. 요즘은 저희 진짜. 아이가 엄마 두 번째 책은 언제 했어? 그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왜 네가 그걸 고민하냐? 엄마가 아직인데. 자랑스러운 거야. 애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 그래서 엄마 구글에 검색하면 엄마가 나온다고. 너무 멋지잖아.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애가 조금 자랑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들 그것만 위해서라도 해도 해야죠. 진짜 할 일을 하신 거다. 그럼요. 그런 걸까요? 그럼요. 그럼 됐네요. 아니 이 생각이 들어간 작가님이 왜 이러세요? 세종도서 선정.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그게 뭐 그때 그게 참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기쁨이 약간 며칠 가고 끝났어요. 그건 내 기쁨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계속 가는 거고. 그럴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 좀 그러네요. 그건 작가님의 마음의 요동이고. 그죠? 네. 네. 좀 잘 나가면 좋겠는데. 팔아보죠. 맞아.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각오를 다지고 내 생활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런 거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즈음 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확 풀어지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한 해를 좀 수고한 나를 위해서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의 어떤 좀 정서적인 활동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공연도 많이 펼쳐지고 대표적으로 뭐 연말이 왔다 하면은 아주 사방에서 호두까기 인형 무대가 열리죠. 맞아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 발레단도 있지만 찾아보니까 좀 작은 소극장 규모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발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있다 하면 네. 뭐 오페라는 사실 대표적으로 연말 레파토리 하면은 라보엠을 떠올리죠. 이게 크리스마스 즈음 어떤 겨울의 그런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라보엠 많이 생각들 하는데요. 그 라보엠 말고 이제 이 시즌에 이제 가족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오페라가 있어서 홈얼런 누가 오페라를 만들어주길 네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이게 오페라로 있어요? 네. 놀랍다. 이게 그럼 또 뭘로 있나요? 그냥 좀 동화로만 알고 있었어서. 그렇죠. 동화를 소재로 해서 이제 오페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너무 익히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훔퍼딩크가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굉장히 낯서시죠? 처음 들어보실 수도 발음은 있어요. 못 따라하겠어요. 독일 사람 훔퍼딩크. 홈퍼딩크. 네. 이상하네요. 갈라서 말하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좀 떠오르는 말들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풀네임은 엥겔베르트 홈퍼딩크예요. 독일의 낭만주의 후기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1854년에 이제 독일의 지겐 지방에서 출생했고 1921년에 베를린에서 사망했습니다. 쾰른 음악원과 뮌헨 왕립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했고요. 1879년에 맨델스존 상을 수상하면서 뭐 이탈리아로 유학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바르셀로나 음악학교, 쾰른 음악학교, 프랑크푸르트 음악학교 등 주요 음악학교 거기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수학을 양성하는 일을 했었고요. 오늘날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작품이 사실상 이 헨젤과 그레텔 하나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페라도 사실 한 8편 정도 남겼고 오케스트라 작품이 한 5-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합창과 성악곡 합쳐서 뭐 40여 편 정도 그리고 피아노 곡도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막 5-6개, 20개 막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할 정도로 알려진 작품 사실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훔퍼딩크는 바그너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바그너의 조수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바그너의 파르시팔이라는 작품 초연을 보았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르시팔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하우스의 음향적 특성을 고려해서 아주 오랜 세월, 약 한 25년에 걸쳐서 바그너가 작곡을 한 작품이에요. 극장이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피트가 지하 밑으로 네. 들어가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하느라 25년이나 걸쳐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알것 같네요. 나는 못해. 그럴까요? 꼼꼼하게 집요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그런 하다 건지. 말다 하다 말을 한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건 알 수 없죠. 네네.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바그너의 측근이었던 훔퍼딩크는요.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바그너풍의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라이트 모티브, 유도동기 네, 그런 기법을 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관현악법을 사용해서 되게 음악이 좀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독일 민요적인 선율을 결합해서 대중들한테 아주 친근한 그런 동화 오페라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친근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준비하면서 음악을 좀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안 떠나가지고 어제 자기 전 맞아요. 자기 전까지도 계속 그 멜로디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 이거 수능 금지곡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능 지난 다음이라서. 지난 다음이라. 네. 뭐 어차피 이거 내년에 업데이트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내년 초겠죠. 네, 저희가 이제 12월에 녹음을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바그너식의 복잡한 음악적 짜임새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 작품의 좀 주요 특징이에요. 이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그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속작들이 그만큼 조금 빛을 보지 못했던 좀 그런 점도 있고요. 1890년대 말부터 이제 1910년 정도까지 그 유럽 음악사가 사실 급격히 굉장히 변화를 어떤 겪었던. 변화가? 그러니까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 당시가 이런 시기였어요. 푸치니가 대전성기를 맞이해서 베리스모 오페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다뤄본 적이 없는데 살로메와 엘렉트라 같은 작품들로 아주 진짜 독일에서 폭발적인 뭐 독일뿐만 아니죠. 아무튼 폭발적인 인기를 얻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풍이 좀 살짝 변해가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현대는 아니지만 뭐랄까요? 과도기라고 할까? 좀 건너가는. 왜 그런. 세기 말엔 그런 일이 꼭 생겨야 되는 걸까요? 한 세기가 끝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강박.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기 말이 되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새로 시작하니까 네네. 마음가짐이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어차피 종말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뭐 이런 21세기 넘어갈 때도 그쵸. 이번에 태풍산사에도 Y2K 종교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되게 별일이 아니었다는. 네. 근데 그게 매번 있나 봐요. 어떤.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만들어둔 숫자에 불과한데 네. 그거에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말세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지구가 망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항상 하니까 글쎄 안 망하면 좋겠지만 도대체 언제 망하는지. 네. 저희랑 관계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 굉장히 새로운 음악
과학적 그런 사조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지 못했던 humperdink는 여전히 그 바그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했고 게다가 그가 1912년에는 또 중풍으로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졌고 또 게다가 1차 세계대전도 발발했고 막 이러다 보니 유럽 전역에 이제 공연계가 막 위축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그 humperdink에겐 좀 지속적인 성공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헨젤과 그레텔 작품은요, 사실 집안에서 놀다가 만들어진 동요극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humperdink의 누나 아델하이트라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조카들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만든 짧은 동요극이 출발점이었대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humperdink한테 여기 이제 반주로 좀 붙여줘. 라고 부탁을 한 게 이게 사실상 세계의 대작인 오페라가 된 거예요. 이 작품은 실제 바그너하고 파르시팔 작업을 하던 중에 나왔던 거여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그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짙게 담겨 있고요. humperdink그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가장 바그너적인 작품이지만 또 동시에 아주 가장 동요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초연은 1893년 12월 23일에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올려졌는데요. 무려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 그 신예 스타였던 리카르트 슈트라우스였었어요.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천재성이 있는 단순한 동화 오페라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초연 지휘자도 슈트라우스라는 점이 되게 놀라운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초연이 되게 대박을 쳐서 다음에 베를린에서 공연이 올려졌대요. 근데 이 베를린 공연을 지휘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구스타프 말러였어요. 사실 말러의 음악이 우리가 막 베토벤, 모차르트 이야기하듯이 되게 친숙하고 잘 아는 그런 음악은 아니긴 했었죠. 근데 뭐 최근 들어 국내 헤어질 결심 때문에 예, 맞아요. 거기에 깔려가지고 맞아요. 그 클래식 애호가들도 많아지고 또 해서 저희들 또 귀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러 교향곡이 굉장히 자주 레퍼토리에 등장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1도 모르시는 기피디님. 모르는 지금 표정? 누구냐고 지금. 헤어질 결심도 모르고. 영화 별 결심을 다 아는구나. 영화 보지 않았나요? 헤어질 결심은 제가 봤다고 누가 나오는데요? 박찬욱 감독이고 탕웨이. 맞아요. 탕웨이 그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네, 탕으로는 맞아요. 나는데 이렇게 탕웨이가 생각이 안 나, 세상에. 근데 헤어질 결심이 저는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들이 다 약간 결말이 조금 다시 찝찝함. 보기 힘든 그런 게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소프트했다. 비교적, 그쵸? 비교적 소프트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보기에 불편하진 않았다. 저도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영화 뭐였죠? 네, 이병헌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다. 네. 네. 그걸 보고 평들이 다들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막 너무 좋았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좀 그래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안 보고 박찬욱 있어요. 감독 거를 몰라서 보나? 다 그냥 그랬죠. 화제가 그러니까. 되니까 네.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각오해야지. 박찬욱이 박찬욱 했구나 그쵸. 이런 거죠. 뭐. 저는 안 볼 것 같은데. 저도 안 보고 싶어요. 뭔가 보고 나서 굳이 기분 찝찝하게 맞아요. 만들면서 봐야 맞아요. 되나 막. 좀 개운하거나 훈훈하거나 네. 이러고 싶은 거죠. 맞아요. 때려보시거나. 근데 네. 또 저희 남편은 약간 좀 그렇게 매니악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공포물이나 이런 거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어떤 다른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가 거겠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는 공포를 보면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왜 굳이 내가 돈 내고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안 보는 건데. 추리물도.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건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네. 사람 먹는 이야기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동화 그 얘기를 자체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찬욱 감독 나와야 되는군요. 네. 네.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 말로 그렇게 얘기를 연결이 하다가. 되네요. 네. 원작에 대해서 이제부터 그럼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림 형제가 수집해서 엮은 동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집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헨젤과 그레텔은 오래된 유럽의 구전 설화였었어요. 근데 사실 저 되게 옛날에요. 그림 형제라 그래서요. 그림하고 관련 있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냥 독일 성이더라고요. 야코프 그림과 비렐름 그림 두 형제가 함께 이야기를 엮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는 이러하죠. 전체 줄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에서 이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숲에 버리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부모의 이런 대화를 들은 헨젤이 몰래 나가서 조약돌을 막 모아와요. 이제 다음 날 숲속 길을 가면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씩 떨어뜨리죠. 그래서 해가 지고 부모들이 아이를 숲에 남겨놓고 돌아와 버렸는데 헨젤이 떨어뜨려 놓은 돌멩이를 따라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다음날 다시 아이들을 숲에 버리기로 하는데 그 헨젤이 미처 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점심에 먹으라고 준 빵을 조금씩 뜯어서 버리면서 갔는데 표시를 했는데 새들이 이 빵을 모두 먹어버리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숲에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새? 그렇죠. 그러던 중에 이제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던 아이들이 정신없이 집을 뜯어 먹어버렸는데 이때 집주인 할머니한테 들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 친절하게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어요. 그래서 헨젤을 먼저 잡아먹겠다면서 새장에 가둬두고는 이제 그레텔한테는 막 오만 집안일을 막 시켜가면서 헨젤을 막 잘 먹이죠. 살이 얼마나 올랐나 보려고 매일 손가락을 내어놔봐라.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만져보는데 헨젤이 꾀를 부려서 자기가 먹고 남은 그 닭다리 뼈를 계속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이 마녀가 할머니라서 눈이 안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그 뼈다귀를 자꾸 만지니까 아무리 먹여도 얘가 살이 안 찌니까 어느 날 그냥 얘들을 잡아먹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텔에게 헨젤을 구워 먹기 위한 오븐에 불을 지펴라 라고 시키면서 그레텔까지 같이 구워야 되니까 그래서 너 오븐에 불이 얼마나 잘 지펴졌는지 한번 문을 열고 네가 봐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레텔이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븐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불을 잘 지피는 법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마녀가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문을 딱 열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순간 그레텔이 뒤에서 마녀의 엉덩이를 밀어서 오븐에 집어넣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 마녀의 손아귀에서 헤어나게 됐고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얘기 나왔어. 왠지 오린지 뭐 해가지고 새가 살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뭐 알려줬던가 해가지고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홀로 남아서 아이들을 버린 죄책감에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다시 만나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모였었잖아요. 엄마가 되게 못되게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 떠오른 게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녀가 오븐에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죽는 장면이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서 러빗 부인이 죽는 그 최후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것도 사실 블랙 코미디인데 스위니 토드도 사람을 잡아서 미트파이를 굽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괴기스러운데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어쨌든 그 러빗 부인이 최후에 끔찍하게 오븐에 밀려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리 도구가 처벌 공간이 되는 동화적인 잔혹함, 잔혹성이 그러니까. 훗날 이렇게 뮤지컬에서도 또 조금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 원래 헨젤과 그레텔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화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사실상 잔혹 동화라고 표현해야 더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그림 형제가 창작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전해진 서열화들은 정리를 한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야기의 대상은 학자나 민속학자들, 성인 독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애초 이것의 목적이 아이들 교육용이 아니라 독일의 민담을 수집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연구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였대요. 초기판이 1812년에 나왔는데 아주 건조하고 뭐 건조했겠죠. 독일 사람들이니까. 건조하고 사실적인 데다가 상당히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혹한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 뿐만 아니라 사실 막 되게 성적 뉘앙스를 담은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대요. 문체도 되게 딱딱하고 이게 문학적 아름다움보다는 말 그대로 그 자료 보존의 의미가 컸다. 그리고 이렇게 잔혹하게 쓴 이유는요. 민담 자체가 사실 되게 잔혹했대요. 그래서 유럽 중세의 민담들은 원래 굶주림과 유기, 뭐 마녀, 죽음, 폭력 막 이런 것들의 주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기근과 유아 사망률 막 이런 게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삐떡하면 전염병 창궐했었고 그러니까 막 이런 당시의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반영한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화가 잔혹한 게 아니라 당시 현실이 굉장히 잔혹했던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애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사실 어른들이 달밤에 할 일 없으니까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니야. 애들 붙잡고서 막 이렇게 옛날 얘기 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그런 설화들을 많이 들려줬을 텐데 그래서 이 동화의 잔혹성은 사실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교육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뭐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게으르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등등 그런 메시지들을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잔혹한 결말이 상당히 효과적인 장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성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막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걔들은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다소 조금 공포스러운 막연하게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고 어른들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이미지화하죠. 네.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배고픔과 이로 인한 아이 유기라는 문제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뭐 앞서 말했듯이 이야기가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시대상이다.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 아이들이 실제 겪었던 그런 생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판의 내용이 사실 너무 무섭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요. 그림 형제는 이후 판본에서는 좀 이제 폭력성을 완화하고 종교적인 표현도 조금 강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작에서 아이들을 버리는 주체가 친엄마였대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계모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부모와 악행 이런 걸 조금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거고 제가 본 프로덕션에서 보면은 이게 보다 보면은 사실 계모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상 보면 친모인가?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연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이 오페라 자체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가족 오페라로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못된 계모보다는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친부모처럼 보이게 연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헨젤과 그레텔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림 형제들이 모아놓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조금 사라졌는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이제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로 수정이 됐고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도 언니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전에 신발에 맞는 발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발가락과 발뒤꿈치를 자르는 장면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에서 실제 그 왕비가 백설공주를 숲에 데려가서 죽이고 폐와 간을 가지고 와라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렇게는 못하고 돼지를 죽여서 폐와 간을 가져가서 그 왕비가 실제 그걸 요리해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삭제가 된 거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는요. 초기 유럽 민담에서는 왕자가 찾아와서 그냥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수면 중의 미녀를 임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림 형제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삭제를 시킨 거고요. 개구리 왕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사실 공주가 개구리를 벽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입맞춤을 해서 사람이 된다라고 조금 좀 완화시킨 그런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얘기를 좀 섞어서 나오는 버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 읽어준다고 가지고 있던 버전에서는 개구리 왕자를 집어 던지는 게 나오거든요, 실제. 그래서 되게 과격한데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라푼젤도 이제 왕자님이 이제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가서 그냥 만나서 반가워서 막 쎄쎄쎄하고 논 게 아니라 그들의 만남 끝에 이제 쌍둥이가 탄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라푼젤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마녀가 화가 나서 이제 그녀를 내쫓는 거래요. 그 왕자는 구하려다가 아무튼 눈을 멀게 되던 거래요. 눈을 멀었다가 나중에 라푼젤의 눈물로 회복이 되어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힘든. 네, 그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참 디즈니가 아름답게 미화시켰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쵸. 워낙에 신화는 뭐 납득이 안 갈 정도 이상한 얘기도 사실 많아서.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 내용 중에도 그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가요? 있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시대상이니까.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근데 사실은 그게 되나? 그 당시 상황이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밖에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전쟁 나가서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사 취급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에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네. 대단한.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자라는 존재가 하나의 인격체로 전혀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종족 번식을 위한 도구? 이렇게밖에 취급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왜냐하면 여자들 인권이 회복되고 막 이런 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베갯머리 송사는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상 알고 봤더니 실세는 와이프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2차 대전 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끔찍하다. 옛날에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그 기근과 전염병, 전쟁 등으로 당시 현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각박했는데 결말에 처벌이 강할수록 심리학적으로는 사실상 그 교훈 전달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추상적인 교훈보다는 뭐랄까요, 실질적인 공포를 사실은 더 무서워하고 빨리 더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런 말보다는 막 늑대가 잡아먹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공포를 유발하는 게 사실은 더 즉각적인 효과는 그럼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속촌에 어둠의 오은영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요즘 되게 화제예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민속촌 대단해. 민속촌에 그 귀신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 분장하신 분들이 아마 분장을 한 채로 밖에 나오는 뭐 시간이 있는지 아무튼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민속촌에 가면 그 귀신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 하시는 분이 애들 붙잡고 너 엄마 말 안 들어? 안 들으면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하고 애들 손잡고 막 끌고 가요. 그럼 막 애들 막 울상이 돼서 막 울고불고 하는 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애들한테 이렇게 해? 라고 막 또 훈수 두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다녀오신 엄마들이 민속촌 한번 다녀온 이후로는 정말 말을 잘 듣는다라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오은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이. 요즘에 애들을 훈육한다는 게 그저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변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뭐 이렇게 무섭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실은 좀 강하게 해야지 될 때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걸 하다 보니 좀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이 가고 이런 경향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화의 심리학적 요소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자면 잔혹함은 현실을 이렇게 반영을 함으로써 위협을 명확하게 의인화해서 아이가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과악을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도덕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음과 버려짐, 공포 등을 다루면서 정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 효능감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뭔가 부정적인 얘기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거가 정말 잘하는 것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때로는 상황, 감정을 이해시켜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재난 영화 같이 보시죠. 아니 재난 영화는 충분히 됐고요. 저는 그거 정말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넘어져 본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겪어볼 수 있게 동화로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거를 둘 수 있는 부모가 돼야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권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물론 체벌이 심했던 시절에 살았던 저 입장에서는 심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반대로 너무 가버려가지고 너무 안 하죠. 뭐든 정반합이죠. 오겠죠 뭐.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교권 그거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체벌을 극단적으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역으로요. 저희 때 사람들 막 다 간증 나오잖아요.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막 차별해서 막 정말 아이를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감정풀이였죠. 맞아요. 막 화풀이하고 심지어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이상하신 분들도 사실은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사실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로 좀 차단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참 중간을 찾는 걸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렵죠. 역사를 재밌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1, 2년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근데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1년은 순식간이고 100년도 금방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100년 후쯤에 또 어딘가 찾아가 있겠죠. 그럼 또 나중에 한 1000년쯤 후의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이런 그때는 극복했는데 왜 우리 이 문제 극복 못해?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주 망하고 뭐 세상 망하고 이런 지구 없어지는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긴 시간이지만 그쵸.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찰나일 수 있으니 맞아요.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 원작에 얽힌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악을 몇 가지만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